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예비순환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는 여기 이렇게 박균성 교수님의 이 행정법 강의인데 지금 보니까 1400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1400페이지의 책을 한 과목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책을 평면적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이제 예비순환에서 가장 큰 목표고, 제가 그거를 이제 예비순환 끝날 때 여러분께 완성시킬 텐데, 그 완성시킬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마인드맵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이 마인드맵의 체계적 지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비순환이 종결된 이후에도 자,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기 있는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여러분 예비순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충분히 충족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사전 법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법에 대해서 우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고 하면, 자, 피해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해자가 된 상황이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했어요. 을한테 충돌을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적인 부분이 있죠. 형사적인 부분은 자, 갑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건 뭐였어요? 뭐 윤창호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음주운전죄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적인 문제도 생겨요. 왜냐하면 을이 자동차도 파손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도 실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갑은 을에게 손배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그렇죠? 이제 뭐 불구가 됐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파손됐다든가, 이제 우린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민사, 형사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이제 상식 속에서는 민사, 형사는 좀 뉴스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어봤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민사적인 문제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뭐 빌려오고 이런 관계도 민사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했던 또 행정적인 관계도 생겨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갑에게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갑에게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딱 띄어서 요것만 배우는 것 같지만 법은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민사하고 관계 속에서의 차별적 법리를 알아가는 게 더 입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민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자,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조율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대부분 민사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한 명이서 이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의 이익을 조율해줘요. 그러면 판사가 여기 있고 소를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를 당하는 사람은 우리는 피고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소를 원하는 사람은 피해를 받아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을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라고 아까 여러분을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하는데 갑은 야 7천이면 어때? 이렇게 해서 상호 조율할 수 있죠. 충돌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이에요? 사익 사이에서의 조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 판사는 단 한 명이서, 물론 소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법원 판사의 최대의 관심은 누가 거짓말 하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질문을 하면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눈을 깜빡인다든가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라는 입장에서 증거에 의해서 편하게 재판을 해요. 물론 피곤하겠지만 이게 민사재판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행정재판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자, 여기도 행정법원의 판사가 있죠. 근데 원고는 지금 누가 소를 제기했을까요? 여러분한테 면허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뺏긴 자가 뭔가 소를 원하겠죠. 그래서 소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는 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피고석에 앉았다가 여기에서는 원고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다르게 있나요? 다르게 있어요. 여기는 민사법원, 여기는 행정법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의 행정법원이 양재동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행정법원이고, 대전 같은 데는 이렇게 법원이 있으면 여기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1층, 2층, 3층, 여기가 행정, 여기가 민사. 만약에 대전에 위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예요. 원피고가 바뀌어서.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원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줬다가 뺏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사람이겠죠? 그거를 우리는 행정법에서 앞으로 배워나갈 텐데, 그걸 행정청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집이 서울일 경우에는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줬죠. 준 사람이 뺏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청을 우리는 앞으로, 여기 좀 여기서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병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행정청의 관점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운전이라는 거는 어때요? 국가가 여러분한테 준 거죠? 그렇죠? 국가라는 관념에서 여러분한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국가는 하나의 관념이 불과한 거죠. 국가는 실체가 없죠. 국가는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어떠한 작용을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기능별로 행정청을 두어서 그 행정청이 국가의 관념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무청장이라는 행정청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무청장이 여러분한테 군대에 오라고 입영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행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라는 행정청을 통해서 경찰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서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납세의 의무를 국가가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행정청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는 피고는 대부분 누가 되겠어요?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한 행정청이고, 바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사무관, 공무원이 이제 되는 거죠. 왜? 행정청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집행은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송에 나가면 오른쪽에 여기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여기에 앉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체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피부에 좀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행정청,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뭐 김갑돌이다. 그러면 김갑돌을 우리는 문제 삼는 게 아니죠. 김갑돌은 계속 바뀌잖아요. 세무서장이라는 이 또한 관념적인 행정청이 우리가 문제 삼는 피고의 행정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익과 사익의 문제인데 이 사람은 사익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떠한 걸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교통 질서 유지라는 그거를 대비되는 표현으로는 공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익과 사익이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법적으로는 사적 자치라고 표현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판사가 편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만족하면 끝이고 얘네들의 이 정적 내부적 관계 속에서 파장 효과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 얘네들만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과의 문제에서는 어때요? 행정청이 얘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 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지금 펜딩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3자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운전 기사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버스 운전 기사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승객들에 대한 영향도 미치고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정법원 판사가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할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행정법을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익과 공익에서 어떤 것이 우월하냐라는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비교한다 그러잖아요. 저울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울질을 법적인 용어로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러냐면 비교 형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행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을 판사가 하는 거고 그 결과인 판결문을 갖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는 민사법원 판사보다 고민할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해서 3명이서 해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 판사가 민사법원 판사보다 훨씬 더 엘리트 출신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가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로 오면, 자, 사익의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드라이한 사익과 사익의 충돌이잖아요. 공익과 대조되는 사익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이제는 국민으로 보게 되겠죠. 행정법원 판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무거워지는 주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1억, 7천, 뭐 5천, 5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개인의 권익구제라는 기본권적 문제로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무게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3명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권력분립이라는 고민거리가 생겨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행정법을 공부해서 이제 사무관이 되면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고 처분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얘한테 대해서 뭘 내려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때 여러분이 그냥 내리진 않죠. 행정법을 보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얘한테 이제 처분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행정청이라는 데는 어때요? 얘도 나름의 행정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죠? 그렇죠?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왜? 행정법 2차까지 보고 합격한 사무관이기 때문에. 근데 사법부는 어때요? 여기는 행시, 얘는 나름 사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뭘 내린 거예요?
얘한테 운전면허 정지를 행정법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선 내렸죠.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1차적 판단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1차적 판단. 근데 아까 누구였어요? 처분청이었죠. 처분청의 1차적 판단.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2차적 판단을 하는 거죠. 야, 미안한데 나도 사법고시에서 행정법 좀 공부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행정법 저도 나름 공부했고요. 좀 아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 삼아서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입장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행정소송 사건은 승소율이 거의 없어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지만 행정소송 사건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가사건을 1년에 한 300건 정도 하면 제 승소율이 한 295건 정도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처분청이 허투루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를 우리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권력 분립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 있는 처분청이라는 거의 수반은 누구예요? 여기의 수반. 여기의 수반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얘의 수반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이에요. 그럼 대법원장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서 동부인 하에 임명장을 줘요. 그렇죠? 얘보다 훨씬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산 집행권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매년 판사 한 10명 늘리려고 기재부에 찾아가서 얼마나 로비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재부 사무관이 만나주질 않아요. 판사를. 인사심의관실에 있는 판사를. 부장판사를 안 만나줘요.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아쉬워서 하는 데가 바로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정청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법을 정말 모르는 그 사인 간의 문제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라는 것은 이 피고, 처분청의 수반이 대통령이라는 것과 여기에 수반이 대법원장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뻔한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 판사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양쪽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요건 속에서 그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민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엄격하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치의 오차 없이 함으로써 양측의 가치가 정말 눈으로 재듯이 저울로 정확하게 뭐 하듯이 형량하듯이 해야지만 내가 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법원 판사라는 게.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한번 펼쳐볼게요. 이제 맥락을 여러분이 행정법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맥락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관계가 있어요. 실체 관계는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자, 행정청이 국민한테 뭔가 처분을 때리죠. 자, 처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한 행정청을 통해서 국가가 한 이 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정법원 판사한테. 그러면 이제 판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
피고가 돼서 국민이 이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여기 앉은 상태에서 갑론을박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하질 않아요. 여기서 바로 싸우게끔 하질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행정법원 판사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안전에 뭔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이 이걸 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거예요. 이 링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얼마 이렇게 하지 않죠. 직업이니 뭐 아니면 뭐 자가가 있느니 결혼 여부니 뭐 정규직이니 이런 것들을 다 형식적으로 요건을 보고 그 다음에 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전자를 일상생활에서는 요건심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자를 실질심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본안 전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본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은 여러분 알았죠? 왜? 행정법원 판사는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 대한 눈치를 봐야 돼서 엄격하게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판사가 소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의 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국민은 소장을 제기해요. 그래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취소, 청구라고 해서 청구 취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부터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재를 해요. 보통 이게 1페이지예요. 그럼 판사는 이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얘가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아니면 2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돌려보내요. 이 돌려보내는 행위를 우리는 각하라고 표현해요. 근데 충족돼서 들어가 봤더니 네 말이 맞지 않아. 행정청이 잘못한 게 없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소송적으로는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디스미스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만난 다음에 리젝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을 해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차 있는 게 디스미스잖아요. 그건 각하. 만나봤는데 별로여서 애프터 안 하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의 요건은 뭐예요? 만나기 위한, 판사가 이 페이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의 요건이고, 여러분이 이 두꺼운 책에서 보면 나중에 행정소송 파트라고 있어요. 맨 뒷부분에, 총론에. 이 내용이 전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맨 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송 요건이라는 거죠. 소송 요건.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이 돼야 되느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라는데, 자, 이 용어는 이제 차츰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권조사한다라는 건 판사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여기 가서 얘네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링 위에서 심판 보는 거하고 여기에서 아예 돌려보내는 거하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한 달에 30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보내는 건이 290건이면 훨씬 더 집에 일찍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스스로 본단 말이에요. 집에 일찍 가려고.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무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싸울 필요가 없이 기죽일 수 있는 건 뭐예요? 행정청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통해서 길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행정사건으로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고,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고 판사한테 주장해서 날려보내야 돼요. 그럼 변호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의뢰인한테 착수금도 돌려줘야 될 정도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예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소송 요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소송 수행을 할 때 첫 번째 스텝이 뭐다? 바로 이 소송 요건이 올바르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기예요. 그 다음에, 자, 승이라는 부분은 소송이 이제 들어갔을 때, 소송 여기에서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면 어퍼커트 날리고, 그 다음에 잽도 날리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소송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떠한 조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승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거는 이제 링 위에 올라갔으면 행정청 네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싸울 때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봐요. 그래서 거기에 들여다볼 만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잘못했는지를 들여다볼 만한 자료들을 우리는 이 총론 앞에 있는 파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링 위에 올라가서 원고가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또 여러분은 주장 같이 해 나가는 거죠. 링 위에 올라가서의 싸움의 문제다. 이게 본안 심리의 문제죠. 자, 여기까지 갔으면 판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 결론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랑 자주 보게 될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 단계가 되고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각 판결이 있었고 각하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인용 판결이라는 건 뭘까요? 이 소송을 원래 원했던 애는 원고죠. 그래서 원고가 원했던 바를 인정하고 수용해 준다 그래서 인용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고가 인용됐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의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효력들을 배워나가면 이게 다 행정법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쟁점은 자, 기승전결의 단계에서 우리가 수렴하고 투영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행정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무슨 상식이나 아니면 장학 퀴즈를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이 답안지에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풀어나갈 때는 뭔가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불안해서 쓸 수가 없죠. 자, 여러분의 뼈대는 바로 이 마인드맵이 잡아주니까 배우는 내용을 여기에서 위치를 잡아 나가면서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선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책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행정법이라는 건 결국엔 행정청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가고 행정법과 자, 5페이지를 보면 행정법과 민법의 관계 있죠? 아까 거기서 사법 관계와 공법 관계에 대한 맥락, 그것만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자, 이 파트가 좀 중요하니까 요거를 8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기재부에 배당을 갔어요. 배속이 돼서 기재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좀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기재부에서 뭐 용산에 가고 거기서 거래하고 사는 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행정청은 필요한 걸 살 때. 그러니까 행정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주어진 상황은 뭔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은 뭔가 구매하고자 하면은 보통은 중고를 사고자 할 때는 당근마켓에 가서 뭐 이렇게 거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청은 어떻게 하냐면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요. 공고를 올리는 걸 뭐라 그러죠? 게시.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갑을병이라는 애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요구한 조건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대에 좋은 어떤 품질의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랑 여러분이 당근마켓을 봐요. 당근마켓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A, B, C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한데요 라고 해서 게시를 올리니까 A, B, C가 이렇게 몰렸어요. 그렇죠? 근데 행정청에서 보니까 이 갑이라는 애가 가장 가격대도 좋고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A라는 애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집도 가깝고 운송비도 안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가 좀 댓글도 굉장히 좀 젠틀하고 꼰대가 아닐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A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A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A랑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자, 갑이랑 결정을 해요. 근데 국가가 결정하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낙찰자 지위 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낙찰자 지위 확인.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공법과 사법 관계의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생각해 놓고 있으면 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낙찰이에요? 지원하고 너로 땅땅땅 낙찰했어. 그 얘기예요. 경매랑 비슷하게. 자, 그런데 갑이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낙찰이 딱 됐죠? 낙찰이 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예요. 기재부랑 거래를 했다는 그 커리어가 욕심나서. 그래서 요 단가대로 납품을 했다가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자주 도망을 가요. 자, 여러분도 이러한 사적 거래에서 얘를 결정했는데 얘가 이렇게 도망가고 잠적했어요.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을 제때 사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고 얘네들도 좋은 조건이었는데 내가 기회비용이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기 전에 보통 뭘 걸어요? 보증금을 걸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자, 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도망갈까봐 보증금을 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절차에서의 보증금이에요? 입찰 절차에서의 보증금이죠. 그렇죠. 그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은 인마이 포켓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가 인마이 포켓 하면 되죠. 국가가 인마이 포켓 하는 거는 뭐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국가의 금고에 속한다 그래서 국고 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어려운 말 쓰면서 얘기했을까요?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 여러분이 당근마켓에서 하는 거래하고 행정청이 하는 지금의 이 작용하고 어때요? 본질이? 본질이 같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자, 행정청이 하는 모든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액션에서 공법적인 역할이 있는 이런 역할이 있고,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사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니면은 딴 데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딴 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거를 지금 딴 데서 배워야 될 걸 배워요? 남의 집에 갈 거를 우리가 끌고 오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행정 소송을. 그러면 본질이 지금 뭐예요? 본질이 사법 관계에 있는 내용을 행정법원으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관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보통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주로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얘네들 지금 우월적 지위, 아니면 사이트에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렇죠? 사이트에서 만나고 어떤 지위에서 지금 이루어졌어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당근마켓에서 뭐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별 고민 없었던 민사법원 판사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럼 민사법원 판사는 아까 우리가 했던 행정법원 판사의 고민은 행정청이니까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왜? 이거는 그냥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난 별로 부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의 권익구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법정에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사경제주체의 지위로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사경제주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법과 사법 관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8페이지를 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취소 소송이 아니고 사법 관계고 끝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여러분의 답안지라는 것은 아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고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한테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 해야 돼요? 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만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판결문도 그래요, 여러분. 판결문도 당의 판결문을 통해서 당의 사실관계, 법리, 그 다음에 적용 법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답안지도 똑같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의 소지에서는 당의 사안에서는 사법과 공법 관계의 구별이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과 공법을 구별해야 되는 필요성. 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바 학설은 이러이러하고 판례는 이러이러하고 사안에 적용하니까 이러이러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사법 관계여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민사법원에서 해야 되지 행정법원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책을 읽어내려 가야 돼요. 그러면 자, 공법과 사법의 구별하는 어떠한 실익, 그렇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9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사법적 규율인가 공법적 규율인가에 따라서 사법법리와 공법법리가 나눠지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민사법원으로 갈지 행정법원으로 갈지가 된다. 그래서 구별 실익이 어떻게 돼요? 소송법적으로는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실제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갖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민사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공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설을 배워나갈 텐데요. 자, 학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학설이 탄생되는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행정법 교수가 전국에 한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학설이 누구의 학설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학설이 없는 학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가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거기에 동조한다. 이러면 걔는 그냥 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교수님은 존재 가치가 없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학설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학설이 있네, 뭐 그렇지만 교수님의 존재 가치라는 필요성 때문에 발생됐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학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우의 수별로 1, 2, 3, 4, 5설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는. 멘붕이 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게 그렇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설. 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뭐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렇죠? 종속설. 자, 그게 불평등한 관계냐 아니면 복종 관계냐. 그 다음에 귀속설. 그 귀속되는 법익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 그 다음에 결론. 복수기준설. 뭐예요? 자, 이걸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해보자. 어떤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종합설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학설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행정청이 하는 어떤 액션 중에 공법적인 것도 있고 우리는 사법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니고 얘는 민사법원으로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행정법원으로만 한다. 자, 이 구별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은 사법이 적용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 민법 또는 상법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겠죠. 여기로 오면 이제 공법이 적용되는 거죠. 공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공법으로 하자면 한 3,400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는 공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관할이 행정법원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민사법원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구나. 구분할 때 학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점을 했더라. 그렇죠? 결론은 이렇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설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서 사안에서는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도그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항상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공부가 돼야지 여러분이 지금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치 행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가장 큰 맥락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 글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도가 좋아서 하나 제가 욕심을 내서 하나 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도망가요, 얘가. 도망가서 입찰 보증금을 붓고 기속해 주는 것도 사법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비를 보려고 그러면 민사법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법관계로서 민사법원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자꾸 도망가니까 이제는 이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퇴출을 시켜요. 퇴출. 야, 너 있잖아. 앞으로 기재부건, 국방부건, 환경부건, 산업부건, 한전이건, 뭐 모든 공공기관에 넌 이제 6개월 동안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괘씸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그런 거 없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권력이라는 게 깡패들끼리만 있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는 좀 느낌과 결이 좀 다르죠. 여러분 상식에 비추어서.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이 문제예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얘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좀 3개월로 깎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서로 내고를 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당해버려요? 당해버리죠?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는 또 행정법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공입찰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 입찰 참가 자격 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는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건 공법관계의 기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각 실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산업부에 이제 가잖아요. 산업부에 가면 각 부서별로 계약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장이 보통은 이제 기조실장이 여기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업체가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외부 변호사 선임해갖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담당 과장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배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이 업체가 아, 제가 사실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희 처자식이 뭐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조실장이, 과장이 아, 알았으니까 우선 나가세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부정당 제재를 때려버려요. 그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당근마켓 느낌이 좀 아니죠? 이건 좀 엄중하지 않아요? 당근마켓에 이런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우리가 배워나갈 행정소송의 문제다라는 건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정당 제재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비순환 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단순하게 뭐 이거는 뭐 공법관계고 이건 사법관계 이게 아니라 왜 공법이고 왜 사법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식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행정법적인 표현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완성된 표현이 여러분의 답안지에 현출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상식을 행정법적 표현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그 전환된 표현을 글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빨리 만들어야죠. 미룬다고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죠. 자,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법치행정의 원칙. 자, 기, 승, 전, 결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내용을 배울 것 같아요? 법치행정이라는 게 전이에요, 전.
왜 그럴까요? 지금 소송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네가 한 작용이 법치 행정에 반하잖아. 그래서 위법한 거야 라는 주장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이에요. 전. 거기에 보면은 전에 보면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내용에 보면 법률 우위라고 돼 있죠. 법률 우위라는 게 뭐예요? 뭐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뭐보다? 어떤 것보다 법률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위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되면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작용이 법에 위반됐잖아 라고 해서 이제 링 위에서 올라가서 싸우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법치행정의 원칙 이 파트에서는 뭐예요? 전에 뭘 배우고 있다? 법률 우위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왕이 사냥을 해요. 왕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왕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마을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죠. 야, 오늘 있잖아. 왕이 사냥할 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왕의 그 수하 군사들이 망을 치고 왕이 사냥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주민들은 지금 어때요? 내가 여기서 지금 땅을 뭐 개간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이게 침해되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의무가 갑자기 생겼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했어요. 이해돼요? 쉽죠? 근데 이 권리 의무의 변동이 뭐에 의해서 변동됐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이 사냥하고 싶으면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인치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애랑 뭐 좀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뭐 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져요? 피폐해지죠? 국민의 삶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해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는 못 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국민이 주인이야.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민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지배하기는 어렵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자를 선출해요.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얘네가 뭘 해요?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면 얘가 제정한 이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의해서 나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도록 할게.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뽑았으니까, 민주주의에서 내가 뽑았으니까 네가 정했지만 내가 정한 거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했으니까 나는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있죠. 그럼 이때는 좀 나가야겠네. 이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네. 이렇게 예상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 이게 바로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름다운 이야기 있잖아요. 뭐 법률은 국민의 일반 의사. 일반 의사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대부분 인문계죠. 루소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반 의지, 일반 의사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된 거고, 자, 뭐 형식적 법치주의, 뭐 실질적 법치주의 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예요? 법에 있으면 지키는 거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야 그러면 나치가 제정한 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부합하는 법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위반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위헌을 때린단 말이에요. 야 이런 악법이 어딨어? 위헌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실질적 법치주의에다가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쓰세요. 자, 거기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법치 행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국민한테 어떤 행정 작용을 할 때는 뭐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행정법을 시험 봐요? 여러분이 나중에 작용을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뭘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법을 들여다보고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행정법을 시험을 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가면 실무자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기한문을 써요. 기한문. 온나라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행사 계획 보고. 자, 행정법을 배워내야 하고 안 해요. 뭐 여기서 차이가 엄격하게는. 첫 번째는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관련 근거를 써요. 관련 근거. 그럼 관련 근거에 뭐? 무슨 법? 무슨 시행령? 막 이렇게 빼곡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행정법을 너 행정법 좀 공부 좀 했구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법치행정이 여러분의 실무에서도 그대로 다 투영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이게 원칙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여기서 법규라는 얘기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법규라는 표현을 어떻게 배워나갈 거냐면, 자, 용어의 게임이에요. 법이라는 게. 법규. 자, 법규성.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영어가 좀 편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거를 enforcement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힘. 이거를 우리는 있어 보이게 행정법에서는 법규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enforcement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법규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법규성이 그 법규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되겠죠. 그렇죠. 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해서 법원에 갔었고 법원은 이걸 보고서 재판을 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규성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인포스먼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원칙에 따라서 어때요? 그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국가 작용 중, 자, 국가 작용 중, 작용이라는 표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국가가 하는 모든 액션은 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작용 중에 이제 어떠한 작용들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거예요. 자, 국가 작용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용은 좀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거는 모두 의회가 행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의회. 아까 뭐였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자꾸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안 되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고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에 따라서만 나의 권리 의무가 변동되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좀 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회가.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